네, 그러면은 2장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학자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로버트 월딩거 박사의 동영상, 강의 동영상 13분 정도 되는 거를 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 행복하더라. 이런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은 장기간 행복도에 결정적인 영향에서는 미치는 것은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이웃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말년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회적 연결은 해롭고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나 문화, 시대를 막론하고 20%, 약 5명 중에 1명의 사람들은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을 알더라도 좋은 관계, 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이 아니다 질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육체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뇌나 정신 건강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행복의 측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본인의 행복 수준을 알아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나는 행복해 혹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학적으로 본인의 행복 수준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관적 웰빙의 측정 척도, 삶의 만족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SWLS라는 것입니다. 디너 등의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요. 주관적 웰빙의 측정 척도라는 게 있고요. 또 아가힐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옥스포드 행복척도 개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스포드 행복척도 개정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2장 과제로 제출했던 그 건데요.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순간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학적 순간평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MA라고 하는데요. EMA,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MA. 고정시간 간격 기록법이 있습니다. 고정시간 간격 기록법. 이건 뭐냐면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2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자신의 행복 수준을 적는 겁니다. 그 고정된 간격마다 자신의 행복 수준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해가지고 적는 겁니다. 그것이 고정시간 간격 기록법이고요. 사건 연계 기록법은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랜덤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느꼈던 행복 수준을 적는 겁니다. 그것이 사건 연계 기록법이고요. 신호 연계 기록법은 자신의 몸에 신호기를 부착을 하고 그 불특정된 시간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자신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호 연계 기록법이고요. 경험 표지법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쭉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서 축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 표기법입니다. 경험 표지법입니다. 일상 재구성법이 있는데요. 일상 재구성법 DRM이라고 합니다. DRM 일상 재구성법 Day Reconstruction Method라고 해서 DRM의 약자인데요. 일상 재구성법이면 방금 살펴본 경험 표지법에다가 시간대별 일겨쓰기입니다. 뭐 정해놓고 뭐 1시간, 1시간, 뭐 3시간에 3시간, 6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단별로 한 번씩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 시간단에 경험했던 경험을 적어놓는 것 이것이 일상 재구성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한 자신의 행복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 측정을 하게 될 때 고려사항은 사실 이 측정한 점수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거죠. 이 본인이 판단한 이 점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행복을 측정할 때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2장 연습 문제, 2장 과제를 하면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했고요. 과제도 제출을 잘 하셨습니다. 교재 65페이지에 있는 전반적 행복지수, 이건 루보모스키 교수가 여자 교수죠. 아버지가 이제 소련에서 망명을 했고요. 소련계 심리학과 교수인데 류보모스키가 제안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미국 성인의 평균 점수가 4.8점이라고 합니다. 미국 성인의 평균 점수가 4.8점이라고 하고요. 비조사자의 3분의 2가 3.8에서 5.8 구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다수가 3.8에서 5.8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옥스포드 행복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아가일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이 옥스포드 행복 척도는 평균값이 한 4.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값이 4.3 정도 됩니다. 자신이 이제 과제를 제출했으니까 자신의 점수가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심리학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7에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죠. 마틴 셀리그만은 PERMA라고 해서 PERMA, PERMA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행복 공식이다라고 했는데 5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P, positive emotion, 긍정적 정서. P, positive emotion, 긍정적 정서. 두 번째 engagement, 참여,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 참여. 그 다음 세 번째 R, relationship, 관계죠. relationship, 인간관계, relationship이 중요하다. M, meaning, 의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A, accomplishment, 성취입니다. 성취가 중요하다. 그래서 PERM, 행복에는 이 5가지 공식이 중요하다라는 PERMA라는 공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학자, 이 학자는 flow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죠. 몰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했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몰입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는 사람은 몰입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몰입을 위해서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몰입을 하는가 여부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과 그 일의 목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신은 100이라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가 50이나 40 정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요하는 거라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해태하기 쉽죠. 그리고 역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100이나 이 정도의 기술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00이나 300의 기술 수준을 혹은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또 행복에 이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위해서는 몰입이 행복한 사람들이 몰입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데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수준과 그 도전과 혹은 목표와의 균형이 중요할 텐데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약간 더 높은 도전이나 목표에 종사하게 될 때 더 몰입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 디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드 디너. 에드 디너는 주관적 웰빙이 행복이라고 봤는데요. 주관적 웰빙은 긍정 정서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만족 두 가지, 긍정 정서, 일반적인 생활 만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피터슨은 셀리그만과 함께 성격 강점과 덕성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피터슨은 셀리그만과 함께 성격 강점과 덕목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표 강점 연구에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도 교재 70에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셀리그만은 우울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매일 그날 일어났던 좋은 일 3가지를 기억해서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참가자의 94%가 이 우울 증세가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향유,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것을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는 능력도 행복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소중하고 행복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본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우울증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한 40%고 10%는 환경적인 요소고 50%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의지와 노력 40점을 차지하는 의지와 노력 그런 것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결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결심,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류버모스키 교수가 행복한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즐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즐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 세 번째, 동료나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동료나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다섯 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지고 노력한다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을 미래에 정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에 온전히 살아낸다는 거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평생에 걸쳐서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서 그 목표와 포부에 깊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슬픔, 시련에 대처할 때 균형을 잃지 않고 단호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 어려움에 대처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가 행복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다. 이렇게 릴보몬스키 교수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7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도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걸림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행복은 찾아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행복은 사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는 자신의 내부,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이 바뀌면 행복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 그리고 아니야,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만 잘 되면 행복해질 때라는 생각.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불리한 요소들을 고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에서 나온다. 자신의 내적 변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해피니스 셋 포인트, 행복 기준점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전적으로 결정된 해피니스 셋 포인트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되는 그 40%가 중요한데 그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결정되는 그 40%가 우리 긍정심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조가 되는, 행복은 창조가 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79페이지에서 80%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 결정적으로 내적 아름다움에서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외모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결정적으로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